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만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미국의 은행 이슈가 스위스를 넘어서 이제 독일까지 번졌습니다. 독일 은행 이슈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해가지고 유럽 쪽의 증시가 아주 약세 마감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도 초반은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강세로 좀 반전하면서 끝나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금요일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준 만큼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여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힘차게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이제 계속해서 AI 대 인간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행 이슈가 자꾸 번지고 있어서 오늘은 AI 대 인간 그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네, 오늘 챗 GPT에게 어떤 내용 물어봤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챗 GPT에게 역시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은행 위기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미국 지방은행에서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방크까지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위기가 계속해서 글로벌 위기로 확산이 될지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떤 답변이 내놨을까요? 네, 챗 GPT의 답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위기는 국가의 경기를 넘어서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지방은행에서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까지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방크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 도이체방크 문제 역시도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챗 GPT가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전파되고 있는 속도 그리고 대응 속도에도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이 될지 그리고 이 확산을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강행코님, 은행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일까지 번진 상황인데 챗 GPT가 내놓은 답변, 강행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데 용어가 조금 저는 확산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좀 빠져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전염이라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최근에 아픈 적 있어요?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감기 걸리면 어떤 이제 액션을 보여요? 어떻게 해요? 일단 병원에 가서 그렇죠. 좀 주사 맞고 병원 빨리 약도 가야죠. 처방받고 그래야죠. 네. 네. 은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산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전염으로 간다 이러면은 사실은 코로나로 전염되나 이 은행 위기로 전염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뭔가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면 이 전염이 좀 확산이 되는 거를 막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가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저렇게 높고 큰 은행이에요. 네. 근데 왼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주가가 아주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또 교묘하게 이렇게 또 겹쳐져 있네요. 네, 제가 좀 하나 좋은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네. 하나 했는데 독일에 가면은 도이체방크 1등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어디가 1등했죠?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고 UBS 은행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입니다. 크레딧 스위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크죠. 총 자산이 1조 3천만 달러입니다. 네, 달러가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1경 5천조가 네. 넘는 총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원 수도 8만 5천 명의 직원 아주 글로벌한 이런 세계적인 이제 회사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코코펀드라고 하는 이런 신종자본 펀드 일종이죠. 27%나 이렇게 떨어졌고
또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해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여기 이제 가상금리가 붙거든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실 때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가상금리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신용 좋은 분들은 뭐 1%, 1.5% 포인트 이렇게 가상금리를 내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글로벌 은행인데도 하루에 뭐 200bp 그러니까 2% 포인트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지금 이게 위기 국면으로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볼 수가 있는데 좀 볼까요? 지금 검은 점으로 돼 있는 게 미국 은행의 업종 흐름입니다. 좀 내렸죠. 근데 크레딧 스위스 어땠습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연초 네. 대비해서 72% 이렇게 떨어졌고요. 도이체방크는 연초 대비해서 19%. 뭐 금요일 날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잘 견디고 있다. 우리가 네. 뭐 금요일 날 약간 빠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좀 잘 견디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까지 전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그러면 도이체방크가 과연 안전하냐? 글쎄요. 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보세요. 제가 10년짜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2006년, 7년 정도에 아주 높은 주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CS는 거의 그때 대비해가지고 98%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 회사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 남아. 실질적으로 망한 거고. 네. 근데 도이체방크는 83% 떨어졌습니다. 이게 망한 건가요? 망하고 있는 건가요? 건전한 건가요?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년 동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그 뭐 ECB도 그랬고 독일 정부도 그랬고 괜찮다, 건전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과연 건전할까?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시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750조 이렇게 이제 자산이 있었던 반면에 도이체방크는 1,870조 자산 규모가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은행을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했는데 자본 적립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예요. 자본 적립을 1%밖에 안 한 데는 좀 자본 건전성이 좀 약한 데고 네. 저 밑에 4등급의 JP모건은 2.5%를 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자산 건전성, 자본 건전성이 좋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향후에 고객들이 더 이탈할 가능성 이런 걸 본 건데 지금 도이체방크는 어디 있습니까? 2등급 수준에 있습니다. 자산의 1.5% 정도 그 자본 적립 기준을 지금 충족하고 있어서 도이체방크가 그렇게 건전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건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추가적으로 자본 재확충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뭐 IMF 겪으면서 은행들이 막 망하고 할 때 돈을 국민 돈으로 막 집어넣어줬잖아요. 이걸 자본 재확충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어려운 말로는 리캡이라고 하는데 돈을 좀 넣어줘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주가들은 엄청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넣는 그런 리캡, 자본 재확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도이체방크의 자본력은 제가 볼 때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지금 양호하다, 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42%로 괜찮다 이런 얘기하고 작년에 이익은 많이 났다고는 하지만 2007년 이후에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계속 지난 10년을 보니까 흘러내렸더라.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 자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런 공포감이 지금 전 세계 은행권으로 지금 전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 도이체방크의 자본력은 자본 건전성은 아직도 좋다,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해프닝일 거다 하는데 어쩔까요 이게? 유럽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닥스가 독일 지수죠. 1.6% 지난 주말에 빠졌고 FTSE 영국이죠. 여기도 1.26%. 캣 여기도 1.7% 빠졌습니다. 네. 근데 제일 밑에 하단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장 초반은 저렇게 약세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플러스권, 다우존스가 0.4% 플러스, S&P가 0.5%. 나스닥 0.3%. 그래서 은행 쪽에서 이렇게 위기는 있습니다만 동시에 지금 금리가 빠져가지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시사점이 큽니다. 제가 이제 주요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뉴스에 아무데도 안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코코펀드를 CS 거를 상각을 왕창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CS에 코코펀드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코코펀드 발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발행되기가 힘들죠. 네. 자본 조달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또 미국 지방은행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연결돼 있군요. 네. 그래서 미국 지방은행도 더 추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방은행 안 좋으면 돈들은 대형은행으로 다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은행은 더 사라지는 데가 많을 거고 대형은행들은 더 예금이 몰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드에서 지금 최근에 25bp 인상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근데 금리 전망 변화가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냥 이렇게 아주 약하게 있다가 지금 아주 강하게 하반기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행 쪽은 위기입니다만은 빅테크 쪽의 주가 그리고 성장주들의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고 우리나라 은행권은 아직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우려 계속 얘기가 있었고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차 1.5%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이번에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글로벌 위기로 확산하고 있는 미국 중소은행발 금융 위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지 또 인간 대표 강앵커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그리고 저희가 얻은 답변에 챗 GPT의 한마디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잃고 고쳤던 외양간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강앵커님 인간 대표로서 또 코멘트 남겨주시죠. 네, 제가 이제 초반에 전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행 위기도 코로나도 초반 제압이 중요하다. 네, 오늘 챗 GPT의 한마디에 이어서 강앵커님의 인사이트가 담긴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역시 우리가 확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 역시도 초반에 어떻게 좀 잡아내는 것이 중요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오늘 AI 대 인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혜은의 이건 꼭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와 함께 월요일인 오늘은 한 주의 주요 일정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첫 번째 종목, 이 종목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종목이겠죠.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렸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요. 올해는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적자가 좀 컸습니다. 하지만 그 적자 폭이 올해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고요. 자, 따라서 수주는 늘고 적자가 줄어든다면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수익성이 정상화가 된다면 실적의 개선세 역시 뚜렷하게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LX 일렉트릭의 리포트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거기다가 배터리 업체에 대한 공장까지 증설을 해나가면서 수주를 더욱더 확대하고 그 물량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춰나가고 있는 LX 일렉트릭이고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LX 일렉트릭의 올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LX 일렉트릭 올해 실적 개선 가속화라는 제목을 붙게 해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올해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LS 일렉트릭의 지난해 모습은 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국향 반도체, 거기다가 배터리사 프로젝트 관련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서요. 수익성이 정상화되면서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지난해 사실 매출이 좀 정체였던 반면에 일회성 비용으로 450억 원이 넘는 비용 지출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적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뿐만이 아니라 해외 ESS 사업으로 적자폭 역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LS 일렉트릭과 관련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거기다가 주가 상승 모멘텀 역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좀 부진했다고 해도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주 잔고가 거의 2배가 늘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부문의 신규 수주가 그만큼 늘고 있고요. 또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늘어나는 수주에 맞게 공장 증설도 발맞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만큼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수혜 분명히 LX 일렉트릭 역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리포트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역시 7만 원으로 유지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일지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종목 BH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6년의 BH하고는 물음표가 붙어 있고요. 2023년의 BH하고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OLED 산업 동향이 동서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이냐? OLED 산업에서 지금 중국의 패널 업체죠. BOE가 굉장히 크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OLED 품질 향상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BH에는 오히려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BH가 영위하던 OLED는 스마트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노트북까지도 OLED 시장이 개화. 지금 길거리 보면요, 벚꽃, 목련,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역시도 BH에는 굉장히 꽃이 피어나듯이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OLED용 부품이 태블릿과 노트북에 들어가게 된다면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부품보다 3배가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BH의 이전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점쳐지는 시기보다는 1년에서 2년 정도 주가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BH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요. 실적 감익 예상에도 악재 소멸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실적 감익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중국 패널 업체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BOE 품질 향상 어려움 겪으면서 BH에는 우호적인 환경 예상이 되고 신규 업체가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수율이 좀 낮다고 해요. 이런 부분 역시도 BH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올해 주요 변수라면 수요, 그리고 경쟁사의 점유율, 태블릿, OLED 변화일 텐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모두 BH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점쳐지면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주가가 선행한다는 점에서 BH의 주가 올해 그리고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가 되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일정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입니다. 바이두, 어니봇 클라우드 그리고 API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그리고 AI 관련주들 이 이슈로 또 한번 탄력 받아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화요일 일정입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컨퍼런스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테마 부각 가능성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일정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금요일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탄력 받아줬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일정입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자율주행, 전기차, UAM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번 주 일정까지 살펴드린 이혜은의 이건 꼭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인 만큼 오늘 이 시간 더더욱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전문가가 뉴스를 보는 시선 짚어드리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아이 뒤치다거리 한다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잘했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일면 헤드라인 준비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7만 전자 탈환하나 삼성전자 담는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만나보고 있는데 자, 오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실 만한 주제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7만 전자 과연 탈환하게 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청원 FA님의 시선으로 오늘 헤드라인 좀 요약 들어볼까요? 네, 요약은 헤드라인에 사실상 거의 다 있다고 봐야겠죠. 그쵸. 7만 전자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주에 무언가 모르게 조금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시장의 상승,
거기에 외국인들의 투심 개선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편입하거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7만 전자 탈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을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사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6만 전자인 상황입니다만 지난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지금 외국인까지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인데 일단 이청원 FA님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헤드라인에 사실상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주가 흐름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지난주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이 하나 크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일중 변동성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목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무언가 모르게 기대감이 내재되었다. 그 것만으로도 우리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상승에 지금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적지 않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었던, 즉 시장 리스크가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네. 삼성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와 기타 코스피 쪽에 크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 코스닥에 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걸 여러분들 모두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배경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입니다. 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3분기부터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네. D램 반도체 수요량이 3분기 기준 270억 개, 공급량을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고 3분기부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가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게재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메모리가 되겠죠. 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3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되면 응당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으면 역시 재고자산이라든지 기타 평가 손실들이 많이 일어나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 3분기에는 여전히 적자이긴 하나 4분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턴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성과가 결국 기업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기사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020년에 12.3% 정도였다가 네. 2021년에는 1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해 최근에 사업보고서가 나왔으니까 11.95%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11에서 12 정도 나오던 그런 기업이 2021년에 유독 좋았습니다. 그 배경은 개인적으로 가전 부분에서의 매출이 크게 향상이 되었던 것. 즉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네네. 당시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가전용 반도체의 생산에 상당 부분 집중을 합니다. 그에 따라 조금은 소홀히 됐던 게 차량용 반도체였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하는 점. 그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역시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별도 기준으로 재고 자산이 지금 27조 정도 됩니다. 네. 다만 이 주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는 원재료라든지 또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재고 자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과 조금 다른 게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손실을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나 다른 방법과 달리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 판매 가격이나 예상 판매 가격이 아닌 제조 원가로 한다는 점 토대로 손실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리 우려스러운 점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외교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재고 이야기하는 김에 SK하이닉스의 재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잠깐 들어보고 싶네요. 재고 자산의 전반적인 비율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가 있다면 특정 부분에 대한 의존 또는 의존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매출 비중이 대략 8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죠. 그게 의미하는 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주가 약세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흐름이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좋겠죠. 우리가 이 기사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전반적으로 3분기와 4분기 나아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사실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되든 상품이 되든 또 원재료가 되든 가공품이 되든 SK하이닉스가 재고자산 자체의 비율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저 긍정적으로 조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최근에 수출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쵸. 일본과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 성과라면 충분히 외교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반도체 업황은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중국에 방문을 한 점 그것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있었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 토대로 반도체 업종은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 이어서 다음 시장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핵심은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와 파운드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차관에서 삼성전자를 저는 보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2020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갑니다. 그와 함께 기존 일괄 공정을 어느 정도 이행했던 기업이 파운드리 업체로 조금씩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도 2021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꺾인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 또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70년대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태동을 한 이후 미국이 가속 성장을 보였고 이후 1980년대에는 일본이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는 대만이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패권을 뺏기게 되면 다시 따라잡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점점 줄고 있죠. 네, 비메모리는 지금 70%나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기업 중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메모리입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상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에 도전을 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시장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웨이퍼에 따른 수득률이라고 하죠. 3나노 이하의 공정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나노 이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웨이퍼 자체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3천만 원씩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미세하게, 조금 더 세부화, 그렇게 시켜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웨이퍼 자체의 수득률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네. 기업 자체로는 당연히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삼성전자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저는 참여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TSMC도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할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삼성전자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TSMC라고 하는 이 두 기업이 결국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양분하는 그런 양상이 저는 시간을 두고 결국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 상승률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요. 네. 하락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놓였습니다. 기사 자체에서 7만 전자라고 했는데 대략 1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그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타 다른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조금씩 오르는 것,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보다는 기타 다른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DB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DB하이텍을 보자. 네.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운드리 업체로 이제 변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퍼 자체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판매량과 판매 단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DB하이텍이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거의 20%나 올라갑니다. 그렇죠. DB하이텍 같은 종목이 1년에 20% 수준의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묻는다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걸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DB하이텍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업은 파운드리 쪽은 아닙니다. 웨이퍼를 자르는 말 그대로 절단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웨이퍼 자체에 다양한 칩이 이것저것 생산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자르는 기술도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예요. 네. 240일 기준 신고가를 지금 단번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토대로 이대로 주가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 DB하이텍,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물론 점차 반도체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보다도 DB하이텍이라던가 한미반도체라던가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청원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저희가 지금 사 코너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두 종목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신테카 바이오 일단 들고 왔습니다. 신테카바이오요. 네네. 네,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AI랑 이제 바이오를 합쳐서 이제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을 일단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관련된 뭐 실적이나 일단 매출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슈퍼컴퓨터 이제 지금 현재 3,000대까지 지금 확충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지금 만대 수준까지 지금 확충할 이제 여러 구 일단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슈퍼컴퓨터를 많이 확보한다는 거는 뭐 추후에 관련된 후보 물질이나 시장에 나온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이거를 가상 결합을 해서 이제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 플랫폼인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큰 계약건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뭐 사노피나 로슈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52억 달러에 대한 계약을 한 만큼 사실 한 건에 대한 계약만 일단 나오게 되면 크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빅파마드가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미팅을 일단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화수에도 열렸었죠. 바이오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STB 클라우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클라우드상에서 자기 개인에 대한 아이디만 있어도 관련된 뭐 후보 물질이나 이거 관련된 데이터를 가상 결합을 해서 그만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사실 뭐 어느 정도 비용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추후에 대한 AI 관련된 좀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이제 슈러딩거 같은 경우도 지금 슈퍼컴퓨터가 한 2,00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연간 1,500억 원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AI 신약 관련 플랫폼만으로도 지금 1,200원 관련된 내외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IPO를 한 지 한 3개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관련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슈는 아직 2년 정도 남았고 올해 연말부터 이제 슈퍼컴퓨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 관련된 빅파마드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의 주요 포인트가 이제 디매처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 주기에 거쳐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AI와 이제 GPU를 통해 가지고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거를 통해서 10억 종에 달하는 화학물에 대한 타깃 단백질을 가지고 가상 결합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해외 빅파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매출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은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은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좀 탄력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갔다 왔다고 했고 바이오 유럽 2023년에 참가를 했는데 뭔가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같지 않고 금요일 날 하루 정도 이제 뛴 것 같은데 오늘 뭐 기대를 해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부터 조금씩은 이제 그동안 AI 관련주 중에서는 좀 굉장히 좀 조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는 계약들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약건이나 이런 이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슈만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다른 바이오들처럼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제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1차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는데 손절가 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 신테카바이오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사이메스 일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서서히 지금 공정 전환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공정 전환에 대해서 감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만큼 지금 대부분의 장비들을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이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들이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금 세계 1위 업체라고 하는 이제 브루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에 이런 반도체 로봇 사업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경쟁자가 사라졌고 그 사이맥스 이제 고객사라고 본다면은 1차 고객사가 워닝 IPS나 테스나 그리고 이제 세메스랑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이제 주요 고객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최종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0%가 이제 삼성전자로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5월달에 사파이어 LPG가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DDR5에 대한 본격적인 좀 생산 쪽으로 이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AI 로봇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메모리 관련해서 도 시장의 생산이 캐파가 본격적으로 증설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본이 이게 워낙 이제 시장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게 ATM 로봇이라고 하는 작년부터 10월에 양산 체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뭐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지금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워닝 IPS나 최근에 테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서서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제 사이맥스 쪽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흔히 말하는 그냥 반도체 쪽에서도 로봇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는 이런 웨이퍼 이송 장비가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사이맥스 최근에 조금 가격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후공정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추후에 이런 전공정 관련된 로봇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사이맥스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 화면이 지금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만 다관절 5충 로봇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관련 있는 이런 얘기죠?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1차 고객사가 워닝 IPS 테스트인데 이게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의 90%는 삼성전자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가 뭐 SK 하이닉스와 중국 고객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가 어떤 정책이나 이슈로 따라서 이 회사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까지도 기대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목표 가격이 어딘가요? 목표 가격은 좀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사이맥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다양한 종목들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증시 9가 시작이 되면요. 긴박한 우리 개장 상황 계속해서 빠르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강관우의 증시 9로 더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